감사합니다. 또 왔습니다. 또 끌려왔습니다. 이대에 끌려왔습니다. 오늘 저희 아이들이 이대 부속 초등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까지 오셨습니다. 점점 더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 벌써 4기째 됐는데 그 기획을 하면서 역시 우리는 주변국들을 좀 더 잘 알아야 된다.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되지만 주변국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럼 어느 주변국이 제일 중요하냐? 그러니까 역시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EU다. 그래서 그 각 그 나라 또는 지역에 대해서 좀 총체적인 뭐 정치, 외교, 문화, 역사적인 모든 측면을 좀 총체적으로 다뤄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자 그래갖고 이렇게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글쎄요 개괄적인 소개 겸 미국에 대해서 맡게 됐습니다. 근데 해필이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 기획을 하고 미국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했지만 또 이렇게까지 중요해질이라고는 그 사이에 거의 뭐 그냥 미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모든 뉴스와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우시겠고 뭐 저도 그렇고요. 정말 이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고 미국이 저렇게 변하고 있을 때에 세계는 어떻게 가는 거고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떤 사건을 나열하거나 하기보다는 우리가 미국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요새 미국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예외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이라는 말씀이 저는 미국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유중근 총재님이 뭐 우리나라 국력이 매뒤가 됐고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세계사를 공부하고 세계 정세를 공부할 때에 저는 항상 가장 염두에 우리가 둬야 되는 게 우리가 얼마나 예외적인 인류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역사만 한국사만이 아니라 전 지구 인류사에 있어서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 같은 지난 70년 같은 이런 시대가 인류한테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류는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가난한 게 정상입니다. 잘 사는 건 굉장히 비정상입니다. 너무나 예외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인구의 태반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뭐 저기서 폭탄 맞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도 진짜 아직도 도처에서 굶고 있고 병들고 기아에 허덕이고 전염병에 허덕이 그냥 근데 사실은 그게 일상이죠. 그게 인류의 보편적인 거였죠. 갈등, 폭력, 전쟁 그 인간이 늘 해왔던 일들이죠. 누가 그러던데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살상을 일삼는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거 보면은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나서 처음으로 지구상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형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형이 아우를 죽였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죽인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인간이 폭력적이고 살상을 일삼는 동종을 그렇게까지 살해하는 거의 유일한 종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우리 한국사를 보더라도 그렇죠? 50년 전, 60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가난하고 당연히 보릿고개 있었고 그냥 당연히 뭐
전기 없었고 땔감 없었고 맨날 겨울이면 춥고 얼고 뭐 이런 것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건요,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 중에서 우리가 아마 0.00001% 정도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회과학자들이 아니면 학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잘 살게 됐느냐,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 그냥 인간은 가난하다라는 거가 그냥 우리가 상시적인 거라는 거를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일을 이루어낸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가능했었는가, 이게 뭐 때문에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됐었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진짜 인류의 0.00001%가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듯이 우리는 어떻게 그 전 세계의 인류 중에서 역사의 모든 인간들 중에서 요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거를 누릴 수 있었는가, 정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유지하는가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그러한 세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분명한 거는 미국이라는 역시 굉장히 예외적인 나라,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 이상한 나라입니다. 정치 제도나 모든 거에 있어서 저런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좀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걸 한번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외적이라는 건 이제 미국 사람 자기네 자랑으로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 예외적인 나라다. 그런데 정말로 예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 미국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가 좋아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미국이 만들어낸 세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원래는요, 국제 질서는 약육강식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당연히 옆에 나라 그냥 쳐들어가는 거고, 옆에 나라 약하면 가서 뺏는 거고, 우리가 뭐 중국으로부터 역사상 99번 침략을 받았고, 일본으로부터 수도 없이 침략을 받았고, 그건 뭐 그냥 당연한 거죠. 중국 내에서도 수도 없이 싸웠고, 일본 내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전국 시대와 가면서 수도 없이 싸웠지 않습니까? 제국주의 국제 질서 당연히 적자생존 약육강식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 놓은 그 질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질서인데요, 그 질서가 역사상 너무나도 예외적인 질서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소위 와이즈맨이라는 책도 있고, 그 월터 아이색슨이라고 유명한 그 기자가 쓰기도 하고 그런 책인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이 와이즈맨이라 그래갖고 딘 애치슨, 조지 캐넌, 존 맥클로이, 로버트 러베트, 에버럴 해리맨이라는 이런 5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후 질서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참 재밌는 게, 그 중에 이제 애치슨, 우리 잘 알죠. 그 애치슨 라인에서 저 인간이 우리를 애치슨 라인 바깥에 놓는 바람에 6.25가 터졌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배우는 그 딘 애치슨이 이제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사람인데, 애치슨의 자서전 제목이 Present at the Creation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the creation 그러면 천지 창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the creation 그러면 천지 창조인데, 뭐냐면 자기가 천지가 창조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그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자기네가 만든 전후 질서, 2차 대전 이후의 질서라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크리에이션이었고,
정말 창조였고, 근데 자기 나도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저는 와, 이 제목이 맞아.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 우리가 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질서는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다. 특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참 자서전 제목 지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뻥이 심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무슨 뜻인지 이해가, 특히 내용을 알고 보면 이해가 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와이즈맨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만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라온 세대를 한번 보시면요, 가장 청년기에 1차 세계대전을 겪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럽 문명이 계몽주의 산업혁명 해갖고 정말 놀랍게 일어나면서, 그렇죠?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하면서 진짜 문명 사회에 있어서 그런 번영이 있을 수 없게 일어나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끼리 갑자기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쟁의 참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아시는 소움 전투, 1차 대전의 소움 전투, 영국하고 프랑스군이 독일군하고 싸웠던 그 소움 전투가 1916년 7월 1일에서 11월 18일까지 였는데 양측이 300만 명이 전투를 했습니다. 그중에 100만 명이 사상을 합니다. 거기서 독가스 쏘고 기관총 쏘고 철조망에서 그냥 그 젊은이들이 그냥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의 꽃, 가장 좋은 대학교에 가장 좋은 집안에 최고의 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나와가지고는 그냥 기관총 앞에 돌진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다 독가스 쏘기 시작하면서 서로 죽이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문명화됐다라는 인간이 저런 짓을 하는 그거를 청년기 때 이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1차 대전이 간신히 끝나가지고 뭐를 하는 것 같았는데 1929년이면 대공황이 터집니다. 그냥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25%가 미국 인구의 25%가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노의 포도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처참한 미국을 비롯한 이제 전 세계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이제 결국은 2차 세계 대전이 나더니 아우슈비츠 같은 일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같은 인간을 무슨 종족이 다르다고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굶어 죽이고 하면서 그거를 인종 청소, 인종 말살을 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저런 지경에까지 갈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절실하게 겪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 전쟁이 끝났더니 간신히 끝나서 원자폭탄 떨어뜨리고 별짓을 다 하면서 유럽을 초토화시키면서 그러면서 간신히 전쟁이 끝났더니 그 다음에는 또 같이 전쟁하던 소련하고 또 갈라져서 냉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원자폭탄들을 다 갖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원자폭탄들이 하도 빨리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지구를 몇 번씩 파괴하고 남을 양들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좌파 전체주의 내에서 일어나는 수용소 군도, 굴라그 아키펠라고 같은, 나중에 솔제니친이 고발한, 글쎄요, 뭐 누구는 4천만 명 죽였다 그러고 6천만 명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 이런 때엔 4천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 그러고, 이런 일을 한 세대 사람들이 젊어서부터 겪으면서 이 냉전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냉전이 시작될 때에 그때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저 와이즈맨 세대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 볼 거 다 봤고,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뭐 세력 균형 이론이고 무슨 이런 거 갖고 될 일이 아니라 이건 뭔가 너무나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해를 다시 하고 전혀 다른 제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이거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아예 지구 없어진다. 인류 멸종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그때 고안을 해내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후 질서입니다.
수용소 군도 얼마 남지 않은 사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만든 세계가 정말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패전국을 벌을 주질 않아요. 자기네하고 그렇게 싸웠던 일본하고 독일을 대표적으로 어떡합니까? 완전히 재건을 시켜줘요. 어떤 나라가 그럽니까? 어떤 나라가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가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전쟁을 죽어라고 하고 남이 쳐들어왔든지 그 적을 가서 철저하게 부수고 산업을 해체시키고 뭐 다 뺏어버려서 내 걸로 복속시키고 그러는 게 인류 역사의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패전국한테 한 푼도 요구하자고 요구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떡합니까? 적극적으로 돈을 쏟아부어 주기 시작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러니까 작년까지 죽어라고 전쟁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미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유럽에 가서 많이 죽고 얼마나 유황도 같은데 일본하고 싸우면서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딱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살려주겠다고 자기네가 부순 거 다 재건시키겠다라고 미국에서 돈을 다 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건을 위한 기구들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이 늘 그러지만은 점령군이요 물론 일본에 가서 7년 군정을 하고 서독에 가서도 군대가 있고 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와서 2년 군정을 하지만 그 군정이라는 것이 독일군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라든가 뭐 프랑스군이 독일을 침공 그런 점령군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행정 도와주고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딱 시간이 되면 다 철수해 버립니다. 싸그리 가버려요. 점령군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점령군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마셜 플랜이라고 아직까지도 그 마셜 원수 오성 장군이죠. 마셜이 그 미군을 지도했던 아이젠하워하고 마셜이 지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1950년인가요? 하버드에 가갖고 Why must the United States carry so great a load in helping Europe? The answer is simple. The United States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oday which has the economic power and productivity to furnish the needed assistance. The 6 1/8 billion proposed for the first 15 months is less than a single month's charge of the war. To be quite clear, this unprecedented endeavor of the new world to help the old is neither sure nor easy. It is a calculated risk. It is a difficult program. And you know far better than I do the political difficulties involved in this program. But there's no doubt whatever in my mind that if we decide to do this thing, we can do it successfully. And there's also no doubt in my mind that the whole world hangs in the balance as to what it is to be. 연설을 하면서 그때 그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유럽을 재건시켜야 된다.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국이 유럽에다 돈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는 서유럽의 그 부흥,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그 엄청난 전후 부흥이 마셜 플랜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독일과 일본이 민주화가 되고 서유럽과 일본이 경제 회복을 하고 이 나라들이 다 서방 진영으로 들어와 버려요. 미국의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다 아는 역사라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인류상에 없었던 일입니다. 적국을 이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적국을 저렇게 대할까? 자기 자식들 아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가서 싸우다가 죽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원수를 갚을 생각을 안 하고 다 뺏고 저 붕괴시키고 망하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다 살려내. 이렇게 부숴놨다가 다시 뉴렌버그인가? 하여튼 그렇고 이건 이제 잘 아시는 히로시마입니다. 다 살려냅니다. 자, 그거를 근데 그냥
그냥 한 정권이 들어와서 그때 마음 착한 해필이면 마음 착한 대통령과 무슨 장관들이 있어갖고 우리가 이때 이렇게 도와주자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한 번 도와줘서 우리 정권 때 우리 행정부 때 4년 동안 8년 동안 도와줘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만두더라도 이게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갖고 처음부터 제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라는 거 이때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IMF 만들고 월드뱅크 만들고 가트 기억나시죠? 옛날 분은 가트, 요즘은 이제 WTO로 바뀌었지만은 가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미국이 지분이 있지만 절대 미국이 혼자 하지 않습니다. 꼭 같이 합니다. 자기한테 대들어서 전쟁했다가 진 나라들을 꼭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IMF는 무조건 유럽에서 총재가 나와야 되는 거고 월드뱅크는 미국이 총재를 꼭 맡지만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네가 지분이 많지만 꼭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러면서 이 보호무역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한 사태입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상황에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 관세라는 게 뭐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것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고 영향력이 있는 거고 실제 역사상에서 이런 것이 무슨 일이 벌어지게 했는가를 그것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와이즈맨들은 그걸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호무역을 해서는 안 된다. 서로가 관세를 올리는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 레슨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환율부터 시작해서 관세율이고 모든 거를 다 같이 앉아갖고 무조건 서로가 합의할 때까지 다 동의할 때까지 회의를 거듭하면서 합니다. 누구 한 나라가 야 이렇게 해 15% 너 25% 30 이게 아니죠. 무조건 협의를 하게. 그러니까 이게 강대국이란 나라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강대국이 내가 돈 쓰고 사람 쓰고 해갖고 다 이겼는데 그럼 내 질서 만들고 말을 안 들면은 강제를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끝까지 회의하게 합니다. 같이.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안정이 되고 국제 무역이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관세 대표적인 요새 많이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스무트 헐리 액트입니다. 1930년 6월 17일 날 스무트 헐리 이 두 분이 미 상원 의원 두 분이 이름이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됐는데 미국이 대공황에 들어가면서 29년에 대공황에 들어가면서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게 늘 하는 게 뭡니까? 보호무역, 우리 시장, 우리 노동자들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관세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스무트 헐리 관세법이 올라가면서 평균 관세율이 50%가 매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왜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중국을 쳐들어가기 시작합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국을 만듭니다. 왜? 미국 시장이 닫혀버리거든요. 이때 미국 시장을 닫아버립니다. 일본이 뭐 비단도 수출하고 여러 가지 수출을 하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잘 들어가서 그렇죠? 1차 세계대전 또 미국 편에서 같이 해서 승전국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고 있고 자기네도 대공황을 겪으면서 어렵고 그런데 미국이 관세를 갖다가 50%를 때려버리면서 일본 제품이 더 이상 미국을 들어갈 방법이 없어지니까 일본이 어떡합니까? 그래 그런 거구나. 그럼 우리도 제국 만들어서 우리 시장 우리가 확보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만주사변을 일으키는 겁니다. 날짜를 보십시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언제 집권을 합니까? 왜 집권을 합니까?
독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관세를 또 매겨갖고 더 이상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데, 그러지 않아도 인플레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 경제를 갖다가 더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어떡합니까? 지독한 극우국수주의를 하는 히틀러가 다 필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내셔널 소셜리즘, 그렇죠? 민족 사회주의라는 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정권을 잡고 집권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관세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2차 대전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관세는. 같이 무역해서 같이 잘 살자고 했다가 한쪽에서 나만 살겠다고 최강대국이 관세를 올리는 순간 세계대전 실제로 터졌습니다. 이거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세 절대적으로 낮춰야 된다. 자유무역 어떻게 해서든지 보장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또 전쟁한다. 그리고 말씀드린 일방주의 이제 없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강대국이 들어와서 억지로 시키면은 잠깐은 말을 듣지만 기회만 생기면 자기들끼리 다시 결탁해갖고 꼭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통해서 무조건 협력하고 규범을 만듭니다. 규범을. 나도 따라야 되는 규범을 만드는 거죠.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국제 분쟁을 관리한다. 누가 싸우면은 국제사회가 가서 그거를 중재해주고 외교적으로 협력을 촉진하고, 그래서 국제 규범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국제 규범을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를, 그러니까 말이 참 재밌는, 우리가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한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한데, 지배하는 방식이 뭡니까? 일방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 다자주의로 협력을 해갖고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거에 가장 큰 걱정거리, 문제점이 뭡니까? 미국이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규범, 국제전쟁에서 모든 규범을 지금 다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황당한 이유가 뭡니까? 딴 나라가 규범을 어기면은,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규범을 어기면, 야, 뭐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지, 쟤네들은 저런 거지 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규범을 만들어낸 그 고민 끝에 역사를 공부하고 겪어서 그 와이즈맨들이 만드는데, 그 후예들이 바로 그 규범을 어기고 있는 거, 거기에서 오는 당황스러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전 세계가 겪는 당황스러움은 규범을 만든 자가 그 규범을 어기고 있다는 데서 오는 그 당혹스러움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안보도 이제는 내 나라만 지킨다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나토를 만들고 일본, 한국, 호주 등과 양자 동맹을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군대는 다 빼지만 이제는 일본, 자기랑 전쟁했던 일본의 합의하에 일본의 미군을 주둔시켜서 일본군하고 같이 일본을 지키고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한국에 와서도 그러는 거고 호주에 가서도 그러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자기네 돈 들여서 자기네 군대들을 배치하고 군사 기지를 유지를 하면서 그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강대국이 그런 짓을 했습니까? 옛날에 청나라가 그랬습니까? 한나라가 그랬습니까? 러시아가 그랬습니까? 무슨 로마가 그랬습니까? 아무도 안 그랬습니다. 해외 군사기지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핵을 갖지는 못하지만 혹시 핵으로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핵을 가지고 대응을 해주겠다는 소위 확장 억지, Nuclear Extended Deterrence. 원래는 Nuclear Deterrence였다가 사실은 Extended Deterrence가 더 공식적인 명칭이 되겠습니다만, 동맹국을 안보를 보장을 해줘 버립니다. 물론 제가 지지난번인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국방 예산을 보면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재정 적자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아니 이 부담을 왜 미국 국민들이 이 부담을 왜 져야 돼?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윤이 일본인이 한국같이 잘 산 나라에 국방을 갖다가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가 안보까지도 보장을 해주고, 그러니까 정말로 주둔군이 무슨 제국이 와서 진주를 해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주한미군을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외국 군대가 우리 수도 한복판에 와서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렇게 보면 점령군이죠. 근데 그게 왜 점령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치다. 야, 참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굉장히 이상한, 여러분 용산에 청나라 군대가 와 있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조선 사람들이?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 청군이 주둔했었고, 그래서 용산입니다. 거기에 똑같은 데 일본군이 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막사까지 거의 고치지도 못하고 일제 그대로 쓰고 있는 미군이 들어왔는데 미군은 주둔군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점령군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극히 일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몇 분들 빼놓고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가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에 말씀드려도 나토가 만들어지고 허벤스포크 자전거 바퀴 같이 양자동맹, 우리는 다자동맹이 안 되니까 양자동맹을 만들어냈고, 하여튼 이런 군사체제를 통해서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자, 그러면 5요소인데 5가지 4요소입니다. 패전국의 재건과 첫째, 그렇죠? 요약하면 패전국을 재건시켜 줍니다. 자기가 다 때려 부수고 죽으라고 싸웠던 나라가 살려주는 거, 자유주의 국제경제, 보호무역 철폐, 관세 같은 거 가급적이면 없애자. 관세가 꼭 필요하면 그건 왜 필요하냐? 그건 우리 같이 토론해서 논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합의를 보고 나서 관세를 매기자. 국제기구 전쟁이 나고 그러면은 유엔에서 안보리 열어가지고, 미국 중심의 안보동맹과 미국 군사력, 안보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보리가 우선 5개 국가 아닙니까? P5. 미국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근데 저는 항상 놀라운 게 왜 나머지 4나라를 붙여줍니까? 미국이. 자기 혼자 안보리 하면 되지. 사실 나머지 4나라 아무것도 아니었었거든요. 2차 대전 끝났을 때. 근데 그걸 굳이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말 하나도 안 낳는 프랑스 같은, 골치 아픈 드골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굳이 P5에 넣어주고, 소련도 넣어주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외적입니다. 놀랍게 예외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예외적인가? 그 5명의 와이즈맨,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서 했지만은 사실 미국 모델이 그 전에 만들어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해양 세력. 이게 우리 국제 정치에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해양 세력 대 대륙 세력, 메리타임 파워와 컨티넨털 파워의 차이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이 대표적인 해양 세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륙 세력은 잘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다 대륙 세력이에요. 군대 많이 갖고 있고 남이 쳐들어오면 맞고, 아니면은 휴전선 잘 지키고 있다가 아니면 우리가 쳐들어가서 역습을 해서 어디를 점령하고 이제 이러는 거, 그러는 거는 대륙 세력이 하는 건데, 이 해양 세력이 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미국이 대륙 세력에서 해양 세력으로 바뀌면서 그 해양 세력의 질서를 전 세계에 부과를 하기 시작한 거고, 우리도 그 해양 세력의 질서를 서서히 터득을 해가면서 지금 와서 보면 한국은 대표적인 해양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뭐가 해양 세력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 정치를 보는 데 있어서 이제 뭐 푸틴도 나오고 시진핑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어떤 각축이 새로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데 그건 너무 단순한 거고 사실 별 설명력이 없습니다. 그냥 권위주의 국가는 그렇게 구는 거, 옆 나라 쳐들어간 거고 여기는 아니 민주국가는 안 쳐들어가고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사실 분석의 틀이 달라져야 됩니다. 더 중요한 지금 국제 경쟁, 국제 사회의 그 틀은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의 구조적 경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수세기 동안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오늘 지금 남북한, 미중, 미러 경쟁 이런 것이 사실은 대륙 세력 대 해양 세력의 경쟁입니다. 남북한 간의 경쟁도 저는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의 경쟁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겁니다. 해양 세력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륙 세력은 영토가 넓어야 된다. 러시아 같이 영토가 넓어야 되고 중국 같이 땅덩어리가 커야 되고 미국 같이 땅덩어리가 커야 되고. 근데 땅덩어리가 크다고 다 잘 사는 나라입니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러시아 땅덩어리 큰 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지금은 이 해양 세력은 우리 같이 조그만 나라도 상대적으로 부가 어디서 나옵니까? 무역을 통해서 나오죠. 무역을 근데 우리가 어디로 합니까? 바다로 합니다. 우리 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완벽한 섬나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양 세력입니다. 육로로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완전히 해양 세력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 나라 쳐들어갈 것도 없고 우리는 그냥 무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해양 세력은 해군력이 필요한 거고 대륙 세력은 대규모 육군이 필요한 거고. 개방된 국제 경제가 해양 세력이면 여기는 대륙 세력은 국경을 방어해야 되는 거죠.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 사고방식은 전략적 사고는 워낙 적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16개 국가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 16국가하고 다 전쟁을 해봤답니다. 러시아는 뭐 끊임없이 침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 안보는 무조건적으로 기본적으로 국경을 방어해야 되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육군을 갖다 놓고서 군비를 지출을 하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해양 세력은 바다 건너서 있는 나라들하고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해야 되니까 거기랑 동맹들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사실은 일본하고 동맹 맺고 한국하고 동맹 맺고 독일하고 동맹 맺고 영국하고 동맹 맺고 뉴질랜드랑 동맹 맺고 그 동맹을 맺어서 뭐를 합니까? 사실 다 거기랑 무역해요. 다 교역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그 동맹 맺어서 거기 가서 점령해갖고 거기 사람들 농산물 수확한 거를 뺏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사하는 겁니다. 무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해양 세력의 특징이 뭐냐면 국제 규칙하고 제도를. 근데 여러분 국제 규칙하고 제도가 왜 좋냐면요. 거래 비용을 줄여줘요. 그냥 그게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합의를 해서 계약대로 하는 게 거래 비용을 가장 낮춰주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장사를 해보면서 터득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뭡니까? 영토를 확장하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깊은 사고를 해갖고 어떻게 세력 균형을 이루어서 어느 나라랑 동맹을 맺어서 이거를 어떻게 막고 하는 그런 전략 전술 그런 거는 해양 세력이 필요가 없어요. 안 해요. 대륙 세력은 그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푸틴 얼마나 계산이 복잡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저걸 침공해야 되는데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하고 저 나라는 어떻게 할 거고 루마니아랑 어떻게 할 거고 누구랑 어떻게. 여기서는 장사하고 있는데 돈 벌고 있는데 세계 교역망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려는 거. 해양 세력은 대륙 세력은 세력권 형성하려고. 여기는 들어오면 안 돼. 나토가
우크라이나까지 오면 절대 안 돼. EU가 왜 우크라이나까지 EU가 거기 들어가려 그래? 우크라이나가. 이건 우리 세력권이야. 안 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역을 하려고 그러고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글로벌 질서가 안정이 돼야 돼요. 이란과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저런 게 터지면 하루아침에 흔들려요. 얼마나 민감한 거고 얼마나 잘 조종되어 있는 겁니까? 근데 그거 깨트리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대륙 세력들은 어떡합니까? 주변국이 안정화되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정화되면 잘 살기 시작해서 우리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국은 항상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들어가서 국내 정치를 교란시키고 선거에 개입을 해갖고 뭐 자기가 그렇죠? 맨날 SNS에 들어가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끊임없이 옆 나라 거를 갖다가 못 살게 굴어야 되는 거죠. 해양 세력의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하고 미국이죠. 역시. 그 다음에 대륙 세력의 전형은 러시아하고 중국입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죠. 나폴레옹의 프랑스 전형적인 대륙 세력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아주 대륙 세력의 핵심이었죠. 루이 14세 때, 태양왕 루이 14세 때부터 엄청난 육군을 보유하고 대륙을 호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때 와갖고는 그랑다음에 대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유럽을 완전히 복속시키고 러시아까지 쳐들어갔다가 참패를 80만 대군을 이끌고 들어갔다가 뭐 한 만 몇천 명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을 하면서 나폴레옹이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루이지애나를 팔아버립니다. 제퍼슨 대통령한테 루이지애나를 팔아요. 헐값에. 제퍼슨은 자기네가 그때까지 갖고 있던 땅덩어리에 만큼의 땅덩어리를 하루아침에 싼 값에 그냥 얻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그 땅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전쟁에다가 쏟아 부어가지고는 프랑스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아가고 다 죽여버리는 대신에 걔네들 루이지애나로 이민 보내가지고 미국에 가서 땅 개척해갖고 그 살리라고 영국같이 했었으면 얼마나 지금 프랑스가 잘 살고 거기에 엄청난 불어하는 대단한 미국, 또 다른 미국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해보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하고 러시아의 The Great Game이라는 이제 중앙아시아, 특히 중앙아시아를 놓고 그렇지만은 나폴레옹 전쟁 끝난 다음에 나폴레옹을 격퇴한 게 러시아하고 영국입니다. 그렇죠? 러시아하고 영국이 나폴레옹을 같이 격퇴를 했는데 끝나자마자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미국하고 소련이 독일하고 일본 격퇴하자마자 냉전에 들어가듯이 나폴레옹을 격퇴하자마자 러시아하고 영국이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세계 패권을 잡는가. 그런데 영국은 계속해서 바다로, 해양 세력이니까 가진 게 해군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해양 무역 루트만 계속 만들어갑니다. 남쪽으로 바다를 통해서 인도양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가는 거고, 러시아는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남하하려고 할 때마다 영국이 가서 막습니다. 크림반도로 내려오려고 그러면 영국하고 프랑스가 가서 막습니다. 크림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 게 영국군하고 러시아하고 거기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거, 인도를 놓고서 싸우는 거고,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건너와서 어떡합니까? 러시아가 드디어 블라디보스톡까지 와서 연해주를 점령하고 블라디보스톡까지 오니까 그거를 막느라고, 그래서 거문도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영국하고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까지 오니까 영국이 남쪽의 바다에서 러시아 남하를 막다가 나중에 거문도까지 점령을 해서 너희 블라디보스톡에서 남하 못해 이러는 겁니다. 이 거대한 전쟁이 벌어진데 이 사람들은, 영국은 계속해서 해양 루트를 개척을 하면서 인도를 가든 중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장사를 하는 거고, 지금 러시아는 어떡합니까?
대륙 횡단 철도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지으면서 이걸 연결시키려고 그 무진 애를 씁니다. 영국하고 독일도 사실은 해군과 육군. 영국은 사실 육군이 형편없습니다. 항상 해군밖에 없습니다. 저 넬슨 제독과 맨날 무슨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 때부터 이미 해양 세력이 아니었나? 육군은 다 지는데 왜 해군은 이겨? 그 뭔가가 원래가 해양 세력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축구하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소련 지금 그렇습니다. 해양 연합 세력이 팽창하는 육상 세력을 제압하는 이 역사적인 패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다시 자기네 국토를 회복하겠다. 이런 거를 지금 막고 있는 게 누굽니까? 미국이 막고 있는 거죠. 일본하고 미국이 막고 해양 세력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어떡합니까? 홀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해양 세력들을 교란시키는 거죠. 제가 이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에 대한 얘기 중에서 제일 재밌는 인용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홍장이 커슨경이라고 그 조지 커슨이 누구냐면 인도 총독을 지냈던 영국의 유명한 보수당 정치인이고 그런데 이 사람하고 1888년에 텐진에서 이홍장이 만났을 때 이홍장이 자기한테 했다 그래서 커슨이 자기 그 회고록에 써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나는 그러니까 이홍장이 하는 얘기예요. 야, 나는 우리가 너희 서구 열강하고 조약을 체결할 때마다 늘 깜짝깜짝 놀란다. 왜? 조약을 체결하자마자 군대가 철수해버리고 외교관들도 가버리고 남는 거는 상인들과 선교사들 뿐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아편 전쟁도 그렇고 1차 아편 전쟁 그렇고 다 모든 게 하면 영국이 거대한 함대를 끌고 와서 함포를 사격해서 광동을 다 때려 부수고 말 들을 때까지 조약을 협상하자 그래갖고 조약 맺자 할 때까지 결국은 항복시켜서 조약을 맺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조약이 뭐야? 조약을 왜 맺어? 자기네가 대포 갖고 와서 강제로 군대가 끌고 와갖고 야 이렇게 해 그러고 하면 되는 건데 조약이라는 건 또 왜 맺지? 근데 너무나 이상한 게 진짜로 조약을 맺어버리면은 그 전날까지 우리를 다 때려부시던 군사가 싹 철수해버린대. 점령군으로 남는 게 아니라 싹 없어지고 뭐만 남겨놔요?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상인들하고 선교사 몇 명만 남겨놓고는 싹 없어진대. 그럼 그 다음에 그냥 장사하면 된대. 가서 선교사 설교 좀 듣고. 그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이게 뭐지? 왜 그러면 쟤네들은 쳐들어왔으면은 뭔가를 약탈해가고 뺏고 아니면 점령하고 안고 무슨 자금성을 차지하고 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린다는 게 매번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대륙 세력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지금 뭐를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뭡니까? 무역이 얼마나 엄청난 부와 이득을 갖다 준다라는 것을 대륙 세력들이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저는 중국이 저렇게 해양 세력이 되려고 해서 지금까지 1990 등소평 때부터 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국제 질서 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무역 강국으로 불같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그 무역 질서에 거부하고 그 자유 질서를 거부하면서 다시 대륙 국가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야 이게 얼마나 전통적 사고와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 건가. 그리고 자기네 환경이 안보 환경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고 보면 미국은 땅덩어리는 비슷한데 미국은 옆에 적국이 없어요. 멕시코가 쳐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캐나다가 쳐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양쪽 나머지 동서양은 다 바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나 중국은 적국에 그냥 뺑뺑뺑뺑 둘러싸여 있고 수세기 동안 전쟁들만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서 해양 세력
대륙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장사를 많이 해서 경제 발전시켜서 돈을 벌면서도 늘 불안하고 뭐가 아닌 것 같고 하면서 자꾸 후퇴하는, 대륙 세력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홍장 같은 양반은 오죽했겠습니까? 150년 전에. 이거 도대체 뭐하는, 이 사람들이 뭐하는 게임인지를 모르는 거죠. 강제로 하면 됐는데 조약 맺고서 가버리는 건 또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약을 안 지키면은, 그렇잖아요. 안 지키면은 참다가 가서 야 이거 해라고 뭐 해봐다가 정 안 되면 또 전쟁이 일으켜. 그래서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 그럼 와갖고 또 다 때려 부수고 했다가,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또 조약 2차 조약 맺으면, 베이징 조약 맺으면 또 다 가버려. 항구 몇 개 더 열고. 정말 다릅니다.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에 와서, 독일에 가서, 유럽에 가서, 한국에 가서 했던 일입니다. 근데 대양 세력하고 해양 세력이 왜 상대가 안 되는지 아세요? 아무리 철도를 많이 짓고요, 아무리 1대1로 철도를 많이 짓고 고속도로를 많이 놓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차는요, 세계에서 제일 긴 기차, 미국에 보면 3km, 1.3km인가 기차가, 미국에서 가끔가다 중부 이런 데서 기찻길 건널목에서 신호 걸리면 큰일 납니다. 한없이 지나갑니다, 그 기차. 근데 아무리 많이 실어도 컨테이너 400개가 싣는 게 가장 긴 기차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근데 화물선은 24,000개를 실어요, 큰 거는. 이게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해양 세력은 저걸 아는 거고, 대륙 세력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 놓고 무슨 1대1로 놓고 그러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다. 절대 안 돼. 상대가 안 됩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해양 세력입니다. 아예 해양 세력이라는 거를 경험을, 그러니까 미국도 대륙 세력이었죠. 처음에 만들어져서 루이지애나를 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서부로 가면서 얼마나 약탈을 합니까? 아메리칸 인디안들로부터 땅덩어리 뺐고, 멕시코로부터 그 엄청난 땅을 뺐고, 전쟁하면서 뺏으면서 전형적인 대양 세력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와서, 제가 오늘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미국의 해군 대학의 알프레드 마한이라는 전략가가 나옵니다. 그 마한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미국은 지금 땅덩어리를 할 게 아니라 해군을 키워서 해양 루트를 열어갖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처음으로 알프레드 마한이라는 사람이 책을 써서, 그 사람이 지금 아마 미국이 낸 역대 전략가 중 제일 유명한 전략가고, 아직도 그 전략, 그 해양 세력 대 대륙 세력의 이분법이 그 마한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한의 그 책을 가장 많이 번역해서 가장 많이 읽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입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로 계속해서 그걸 읽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해군을 키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대륙 세력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패망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아무튼 미국도 대륙 세력이었다가 알프레드 마한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 해양 세력으로서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전혀 다른, 남의 영토 뺏는 게 아니라 교역하는 나라로 바꿉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걱정이 뭐냐면, 미국이 해양 세력이 아니라 자꾸 대륙 세력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그 모습을 보이니까 세계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강대국 갈등, 세력, 파워 폴리틱스가 부활이 되기 시작하고 그럽니다. 상호 관세, 스무트 홀리 액트, 그런 겁니다. 지금 2차 대전을 일으킨 촉발제가 됐던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선주의. 이번에 우리가 또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그동안에 저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만들므로써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디펜던트, 전례 없이 상호 의존적이 됐죠. 너무나도 상호 의존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전화를 걸거나 해외 여행을 가거나 그냥 아무 데서 가서 그냥 신용카드 쓰면 되는 거고,
모든 게 그냥 다 무르르듯이 전화도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터지고 다 됩니다. 그렇게 깊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연결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죠, 당연히. 근데 미국이 중심에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가 다 거기서 야, 좋다 좋다 하고 참 편하고 세상 거래 비용도 낮아지고 참 모두가 번영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미국이 갑자기 그거를 역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내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를 무기화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weaponized interdependence라고 정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인터디펜던스는 좋은 건데 하라고 했는데 그걸 역이용을 해서 나로부터 갈취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도 의존적이 됐으니까. 미국에 수출을 안 해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 자동차가 미국 시장 때문에 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미국이 못 들어와. 관세 이렇게 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역이용하는 거죠. 무기화를 하는 거죠, 미국이. 이런 게 미국에 대한 신뢰, 미국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만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신뢰가 엄청나게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깨지고 있는 겁니다. 경제 기술 네트워크가 전부 다 전략적 무기가 되는데 참 역설적인 게 미국이 이 금융 네트워크나 이런 기술 네트워크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미국이 자기네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게 언제인지 아세요? 이게 뱅코 델타 에이지아 기억나세요? 2004년인가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자기 돈을 이 마카오에 있는 이 은행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때 뭐 1,500만 불인가 240만 뭐 있고 이거를 미국이 발견을 하고서는 그 은행에다가 제재를 가해요. 15년 동안 제재를 가해버리니까 김정은이가 돈줄이 말라버리니까 그때 협상에 나옵니다. 미국이 그때 처음으로 미국 전략가들이 그때 이걸 알았대요. 야, 이 엄청난 미국 중심의 세계에서 이 금융 이걸 갖고 있다라는 게, 그리고 모든 결제가 달러로 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하고 러시아가 아니면 북한하고 중국이 뭐를 하더라도 달러화가 개입이 되는 순간 미국이 그냥 알아요. 뭐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걸 알고 있다라는 거를 미국이 그때 깨달은 게 있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그래서 트럼프를 지금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 하는 얘기가 미국이 갖고 있는 게 이게 엄청.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누구죠? 누가 어떤 독일 수상이었나? 메르켈이었나? 누가 어디 가서 돈을 얼마를 썼다라는 거를 미국이 알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갖고 거기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돈 어디서 얼마 쓰고 있는지, 어느 나라 국가 원수들이 뭘 쓰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고, 달러 블록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들 그러고 적국들은 그러지만은 사실은 미국이 그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달러를 더 많이 쓰게 하고 달러를 안정화시키고 미국하고 더 많이 달러를 교역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그걸 역이용해서 상대방을 압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러한 자기네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전략 무기 중에 하나인 세계 금융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사실은 포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 트럼프가 자기 거기에 계정에 올린 거랍니다. 그린랜드에 자기 건물 저렇게 세워가지고 하겠다고 트럼프가 올렸어요, 자기. 아니 그린랜드를, 그러니까 미국이 그린랜드를 무슨 북극 항로가 됐든지 뭐 저 중국의 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기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한다라든가 뭐를 하여튼 뭐 투자를 한다든가 거기에 있는 히토리우랑 광물을 갖다가 쓴다 할 때 미국이 덴마크하고 한테 가서, 아니면 그린랜드 사람들하고 가서 저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기지도 좀 만들고 이런 투자도 하겠고 하자 그러면 덴마크가 안 하자 그랬겠습니까? 동맹
동맹국인데 그냥 가장 친한 나라인데 미국하고 싸운 적 한 번도 없는 나라인데 근데 왜 그거를 굳이 쳐들어가서 저 땅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이 도대체 아무리 자기가 부동산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땅이 저렇게 좋은 건가? 그거를 왜 자기가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땅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는 대륙 세력주의자들은 당연히 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랑 교역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마두로 잡아가는 거, 이번에 하메네이 폭격해서 죽인 거, 저건 물론 이스라엘 공군이 했다고 그러지만 분명한 거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야 될 거면 제가 너무나 아름답게 미화를 시켰을까 봐 미국이 주도한 질서가 이렇게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막 번영을 한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같은 행동을 미국도 사람이니까 자국 이익주의를 노골적으로 발휘할 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저는 항상 07과삼 옛날에 등소평 보고 왜 모택동 초상화를 아직도 저렇게 천안문에 걸어놓고 우상화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거 아닙니까? 07과삼. 그래 열이 있으면은 7은 70%는 잘한 거고 3%는 잘못하는 거야. 그 정도면 아주 잘한 거야. 07과삼 해서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저는 07과삼이라고 봅니다. 과는 뭐냐면은 그런 거죠. 지금 69년의 닉슨 독트린이요. 지금 트럼프가 유럽에 가서 얼마 전에 저기 누구죠? 그 국무장관도 또 가서 하는 거죠. 야, 너희들 알아서 해. 국방비 더 내. 그 얘기 69년에 저 닉슨이 월남 다녀가면서 이제 우리 못 하겠어. 월남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들이 알아서 해. 우리가 물론 전략적인 무기 뒤에서 핵 우산 이런 거 해주겠지만 그러면서 월남화가 일어나는 거죠. 비엔나미제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월남의 안보를 월남 사람들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거죠. 발을 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배신이 없죠. 동맹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7사단이 철수를 그러고 나서는 71년에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호부대, 청령부대, 비둘기부대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보내갖고 월남에 가갖고 미국을 도와갖고 그걸 싸웠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서부터 우리의 주한미군의 반을 하루아침에 빼갔습니다. 절반을. 그때가 7만 8천이었는데 반을 빼가는 겁니다. 71년에 닉슨 쇼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금본위 제도에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만든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는 게 금본위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금으로 교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러를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걸 가서 달러를 주면은 미국이 그만큼 금을 내놔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개인들은 안 됐지만 나라들은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고 일본이고 무역을 많이 하면서 달러를 많이 갖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거를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71년 8월 15일 날 닉슨이 일방적으로 이제부터 달러는 금하고 연동 안 한다 그래 버려요.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except in amounts and conditions determined to be in the interest of monetary stability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그럼 달러는 뭐예요? 그냥 종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우리는 달러에 항상 저걸 했기 때문에 기준을 그다음부터는 이제 환율이라는 게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고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폭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그 쇼크가 터져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닉슨이 유럽에 자기 재무장관을 보냅니다. 재무장관이 누구냐면은 존
존 커널리, 그러니까 텍사스 주지사를 했었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할 때 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그 커널리입니다. 그 사람을 이제 나중에 닉슨이 재무장관으로 고용을 했었던 거고, 그 커널리를 유럽에 보내요. 그 근본위 제도에서 떨어져 나온 직후에 갔더니 막 중앙은행이고 유럽의 재무장관들이 난리가 나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우리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너희가 일방적으로 이러는 게 어딨냐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마구 항의를 하니까 그때 커널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My dollar, your problem. 임마, 우리 달러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근본이 아니고 그건 너희 프로블렘이라고. 딱 트럼프가 했으면 직한 얘기를 이미 커널리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선한 무슨 뭐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당연히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파리 협정이라는 거를 해서 파리 협정 하자마자 레둑토하고 키신저가 가고 노벨상은 타고 덕분에, 그렇지만은 60일 만에 철군을 하기로 약속해서 미군이 그냥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월남이 무너지는 거죠. 저런 일을 미국이 합니다. 그냥 버립니다. 동맹 완전히 버립니다. 그런 일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미국을 미워할 필요 절대 없고, 특히 이제 정권이 어떻게 다른 성격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재밌는 것은 닉슨하고 트럼프, 공화당이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닉슨은 성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도 트럼프랑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갈 거냐? 마지막으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현재가 이런 거고, 그렇죠? 상원은 민주당이 45석, 공화당이 53석이고, 그 다음에 하원은 민주당이 213, 220, 공화당이 220. 그래서 상하원 양원을 공화당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를 해도 상원이 미국 의회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다 완전히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란을 공습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대통령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제한해야 돼.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건 의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국에서는 이거를 war라는 말을 못 씁니다. 공식적으로. 실제로 war라고 아무도 전쟁이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전쟁을 의회가 선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전쟁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 의회가 왜 당신 우리 허락 안 받고 하느냐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뭐를 제안을 하자 그러는 것조차도 다 안 된다고 해갖고 지금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제가 봐서는 저기 놀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해양 세력 같은 사고 방식하고, 아무리 그게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개방적인 이런 국제 체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무역 역조도 많고 손해도 좀 보는 것 같고 한 거가 있고 이민도 너무 많이 받고 뭐 어쩌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트럼프가 하는 지금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지금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경을 얼마나 잘 지키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53%가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민을 갖다가 막는 문제에 대해서는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이민을 죽어라고 막고 쫓아내겠다고 아이스라는 거 이민국을 미네소타 이런 데 보내갖고 막 총 쏴 죽이면서 다 끌어내고 5살짜리 아이도 비행기에 태워서 내보내고 이 난리를 칠 정도로 지지율이 강했었는데, 이민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지지율이 강했었는데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민 정책 잘못하고 있다라고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외교 정책 54% 잘못하고 있다라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란 상황 어떻게
54%가 잘못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인플레. 이거는 절대적으로 경제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며칠 전에 물어봤을 때 그냥 무작위로 1000명한테 물어봐갖고 미국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는 것이 좋겠느냐, 다음번에는. 저 이번에 중간선거 11월 달에 합니다. 그 이후에는 공화당이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는 게 좋겠냐, 민주당한테 넘어갔으면 좋겠냐 했더니 처음으로 민주당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이란 전쟁 나기 전까지도, 이런 전쟁이 아니죠, 이란 사태 나기 전까지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어떤 이슈가 가장, 미국 사람도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인플레이션. 내 생활비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 컴바인 초이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 이슈가 내가 봤을 때 내가 투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 이슈 때문이라는 게 20%고, 그 다음 이슈 두 번째 것까지 합쳤을 때에 그거를 또 보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하고 저거고, 두 번째가 너무 재밌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트럼프가 하는 게 지금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보시면 재밌습니다. 범죄율, 기후변화, 그 다음에 낙태, 이런 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고 우선순위가 떨어집니다. 그럼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일본, 중국, EU를 계속해서 볼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본, 중국, EU, 심지어는 러시아까지도 미국이 만든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최대 수혜국들입니다. 가장 돈 많이 벌고 가장 잘 살게 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으로 해양 세력화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대륙 굴기, 그렇죠? 대륙 세력으로서 자꾸 회귀를 하고 대만을 수복하겠다 그러고, 저 어디죠? 그 남중국해를 자기네 영해를 만들겠다 그러고 하는, 이 자꾸 땅덩어리로 보는 거. 바다조차도 땅덩어리로 봐요. 바다는 그냥 해양 세력들이 봤을 때는 무조건 그냥 아무나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야, 이거는 우리 바다야. 너희들 들어오면 안 돼라는, 바다를 자기 땅으로 생각할 정도로 대륙 세력적인 사고방식을 지금 중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EU는 미국과 함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구축한 대표적인 세력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커널리가 가갖고 My dollar, your problem, 그 순간부터 유럽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 달러 안 해. 달러 말고 딴 거 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유로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라는 거를 만들므로써 사실은 닉슨 같은 사람 때문에, 닉슨의 일방주의 때문에 EU라는 거대한 경제 블록이 달러화 블록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 달러화가 유럽이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강할 수 있었던 거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 아시아 경제가 부상하면서 달러 블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했었지만, 사실 유로를 안 만들게 그냥 놔뒀으면 미국의 힘은 지금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럽은 그래서 유로화를 구축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달러 블록으로부터 이미 떨어져 나갔습니다. 몇 번 당해보니까. 그렇지만 안보는 완전히 무임승차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금 아주 톡톡히, 그야말로 아까 무기화된 상호의전,
weaponized interdependence의 대표적인 것이 나토, 미국이 꽉 잡고 있는 거고, 그렇죠? 말 안 들으면 뭐 우리 저기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해. 그럼 뭐 자기네가 어떡합니까? 자기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게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완벽한 대륙 세력으로 이제 갔죠. 그 모든 대륙 세력의 모습을 사실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 주변 국가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큰 틀도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해양 국가인가? 이 섬이에요, 섬. 섬나라입니다. 우리 반도 아닙니다. 북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사고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조선이란 나라가 주사성리학을 도입하고 명나라를 따라가겠다고 할 때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가 중국적 사고, 대륙적 사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중국에서의 전략적 사고는 뭡니까? 그 사고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춘추 전국 시대예요. 유럽에서는 홉스와 로크가 말하는 자연의 상태, 그 자연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계약을 소셜 컨트랙트를 맺어서 나와서 사회 만들고 이러면서 자꾸 자연의 생태가 어쩌고 뭐 아니면 뭐 이 에덴 동산이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게 전략적 사고의 틀이라면은 기본 기초라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전략 전술을 할 때 있어서 춘추 전국 시대 사기, 손자병법, 초한지, 삼국지 이런 거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를 해요. 우리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보시면요, 실제로 우리가 언제 번영을 했었냐? 신라, 고려, 해양 국가입니다. 완전히 개방되어 있던 해양 국가입니다. 저 송나라, 원나라 때 중국은 완전히 열려 있는 무역 국가였습니다. 그때 있었던 신라나 고려는 같이 무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해상왕 장보고, 그렇죠. 지금 우리 무슨 아까 정주영 씨 이런 이병철 씨 이런 분들이 진짜 이 세계 경제를 호령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놨듯이 그때는 장보고 씨가 동북아시아의 교역을 장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가능을 합니까? 해양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그런 걸 누려왔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처음 누리는 거 아닙니까? 왜? 무역 국가가 되니까 인구가 적고 땅덩어리가 적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교역을 하면은. 여몽연합군 아시죠? 쿠빌라이가 나 일본 쳐들어가겠다 그래서 와서 같이 여몽연합군 해갖고 일본 쳐들어갈 때에 그때 함대를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몽골군은 기병대만 있고 육군만 있으니까 바다에 못 가니까 저는 그것도 재밌어요. 고려 보고 해군을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보기에 고려는 해양국가지. 그러고 보니 쿠빌라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 시대가 뭐예요? 그 전 시대가 신라 시대에 분명히 해양국가였어. 여기는 그걸 이어받은 고려도 해양국가였어. 그러니까 해군 누이가 만들어 그래서 배 만들어 갔. 물론 그래서 가미카제가 오는 바람에 풍랑을 만나서 결국 일본 정벌엔 실패하지만 이 한반도 사람들은 사실 한반도가 해양국가였었구나 원래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냥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런 전통이 있으셔서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나와서 나라를 결국은 해군이 구했지 않습니까? 육군이 구하지 못하고 해군이 구했습니다. 우리가 반도 국가였기 때문에 참 절반은 그러니까 하여튼 대륙 국가의 특히 조선 시대에 그쪽으로 사고로 넘어갔다가 이제는 다시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바람에 섬나라가 돼버리면서 이제 완전히 해양 국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조선소를 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조선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세계에서 뭐 잠수함을 제일 뭐 싸고 잘 만들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기 시작하면서 완벽한 해양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도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미국이 흔들리고 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결론은 저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흔들어도, 아무리 트럼프가 흔들어도 안 무너집니다. 왜? 물론 트럼프의 임기도 2년밖에 안 남았고 중간 선거 지나갔고 만일에 진짜로 예측하는 대로 민주당이 다시 잡아버리면은 지금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이 해양 질서 속에, 해양 세력의 질서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득을 보는 나라들끼리, 심지어는 영국 수상이 중국에 가고 독일 수상이 총리가 중국하고 가서, 캐나다가 중국하고, 미국보다는 자유무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걸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 무너뜨리려고 무진 애를 쓰고들 있고, 우리도 당연히 그 애를 쓰고 있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이 시대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예외적이고 인류사에 있어서 정말로 예외적인 짧은 70년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항상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옆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